네, 안녕하십니까. 영월엄씨 대종회 수석 부회장 엄기영입니다. 우리 영월엄씨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와서 천여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엄무는 우리 민족의 얼을 세우고 지켜오는 매우 훌륭한 선조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 조상님들의 발자취는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만 우리 엄문의 정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 엄문의 원형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조공 임자 의자 선조님, 우리 엄문 최초의 대동보인 무진보에 따르면 이 땅에 첫 뿌리를 내린 시조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천보년간에 파락사로 엄씨를 상계로 신씨를 부로 삼아 동으로 오셨으며 영월에 머무르시고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때 우리 시조공이 영월에 머무르시면서 심으셨다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76호로 영월 하송리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일제가 이 땅을 침략할 때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날 때 두 번 크게 부러져서 나라의 큰 일을 예고해주는 신목이라고 불렸습니다. 신화 같은 이 설화가 현실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씨 시조공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격이 음악과 악장을 전파하는 당시 최강국 중국의 사신 파락사였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시조공 영정을 보면은 우리 시조 이미공의 풍모가 얼마나 인자하신지요. 고귀한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조공 영정은 현재의 화폐 5,000원권의 율곡 2이 그리고 5만원권의 신사임당을 그리신 예술원 회원 일랑 이종상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종상 화백은 시조공 영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엄문 수백 명의 사진을 모아서 컴퓨터에 넣어 합성해서 이 시조공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엄문의 시조공 이미 선조님이 파락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시조공이 인간 중시, 특히 품격을 중시하는 평화주의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단군의 홍익인간의 정신과 곧 맞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려시대 우리 엄문 조상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조국을 지킨 엄문들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수안공, 고려 중기 고종 초 때 영월 호족 가문에서 태어난 수안공은 몽고의 침입을 받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 왕조를 도와 난국을 극복하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공은 전법 총랑, 판사 제지사, 충청 지휘사, 해주 유수 등을 역임하셨죠. 비슷한 고려 초에 정삼품 전의시사와 부문각 직제학을 역임하신 공근공이 계시고 고려 후기 때는 검교 군기감 윤정공, 시위장군을 지내신 비공이 계십니다. 또 고려 충수광 때 태어나신 익겸공은 공민왕 때 해주 목사로 재직하면서 고려를 침략해온 왜구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총재공 유원공은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의 두각을 나타내신 장군이셨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는 남해에 출몰하는 왜적을 토벌하는 등 큰 무공을 세우시다가 이성계가 위화도로 회군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조선 왕조를 개국할 때 함께 협력하셔서 개국 원종 공신에까지 오르셨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조까지 이름을 날린 엄문의 조상님들이 주로 무장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또 엄숙하게 생각하는 충의공 엄흥도 선조십니다. 때는 560여 년 전 1457년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수양대군이라고 불렸는데 이 세조에 의해서 노산대군으로 감봉이 돼 영월에 유배가 됩니다.
당시 영월 호장이셨던 흥도 선조는 단장의 슬픔으로 밤마다 노산군의 적소를 찾아 위로합니다. 그러나 끝내 세조는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렸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집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 17세,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시신에 손을 대면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인륜 지도에 반하는 일이다. 엄호장은 일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 형제와 함께 어둠을 틈타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의 장릉, 우리 엄씨의 선산에 암장한 뒤에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때 흥도 선조님이 남기신 말이 그 유명한 위선, 피화, 오소, 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할지라도 나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달게 받으리라. 정말 절규에 찬 경구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후손들은 모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려 200년 후입니다. 현종 10년 1669년에 이르러 당시 송시열 대감이 세상에 어찌 이런 충신이 있는가 하는 건의를 해서 긴 세월 숨어 지내오던 후손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흥도 선조에 대한 추증이 계속 이루어져서 공조 좌랑에서 공조 참의, 공조 참판, 공조 판서를 거쳐서 1876년 고종 때는 드디어 충의공이라는 최고의 시호가 내려집니다. 권력과 부, 명예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이면 반드시 한다는 그 충의로운 정신은 지금도 우리 언문의 DNA 유전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69년 복권이 되고 나서 뛰어난 두뇌로 조정에 발탁된 언문 인재가 많았는데 두드러진 문신은 조선 후기의 세영공입니다. 26세 손으로 1864년 증관문과에 급제해서 승정원에서 이듬해 동지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오고 전라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이 돼서 일본에 가서는 사법성을 담당해서 행정과 사법, 외교 다방면에 걸친 특출한 공직자였습니다. 나중에 대사헌과 농상공 대신까지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업무는 여성입니다. 순헌 황귀비 엄비입니다. 8살에 궁녀로 입궁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철저하고 영민했는지 바로 명성황후 민비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전 상궁에까지 올라서 내전의 모든 재산 관리를 총괄했지요. 그러나 고종이 엄상궁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명성황후 민비에 의해서 그만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조선을 짓밟고 중국을 침략하려던 일본의 야욕은 급기야 우리 왕궁에까지 자객을 침투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에 고종은 궁 밖으로 쫓겨나간 엄상궁을 다시 불러들이죠. 엄상궁은 42살의 늦은 나이에 조선의 마지막 왕 영친왕을 낳아 후궁이 됩니다. 이후 귀인, 순빈, 순비에 순차적으로 봉해지는데 궁중의 법도 때문에 결국 황후 바로 아래 황귀비에 봉해집니다. 황귀비의 지략과 담대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그 이듬해 4월 이른바 아관파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한 고종이 황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한 좀 창피한 사건이지만은 이 일은 어찌됐든 조선의 왕 고종을 보호해야만 했던 황귀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후 다시 궁으로 돌아온 황귀비는 결국 교육이 문제라는 생각에 이르러 궁의 내탕금으로 또 자신의 사비로 1906년 진명여학교와 현 숙명여대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하고 경영난에 처한 양정의속을 구제합니다.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용기와 냉철한 머리로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과단성, 그 피가 지금 우리 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정부 외교부장 엄항섭 열사를 소개합니다. 엄항섭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에 현 고려대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 재학 중에 항일운동에 가담했다가 검거를 피해서 상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김구 이동영 선생을 도와서 출범 초기 취약한 임시정부를 지키는데 몸을 바쳤습니다. 엄항섭 열사와 상해 임정 그리고 김구 선생과의 관계는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였죠. 황저우에 있는 지장대학에서 갈고 닦은 외국어 실력으로 프랑스 조계 공무국에 취직해서 일제의 단합계획 정보도 얻고 또 받은 월급으로 임정요인들 끼니까지 때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의 명의로 발표된 각종 선언문, 글은 우리 엄항섭 선생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아예 온 가족이 독립투사였습니다. 부인 연미당 여사와 큰딸 엄기선 양도 나중에 모두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나라를 찾는 일이 아니겠는가? 엄항섭 열사는 온 가족이 몸바쳐 독립운동에 나섰고 그렇게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는 그 원형은 12세 손 충의공 엄흥도 선조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항섭 열사와 같은 독립유공자는 우리 언문에서 모두 48명,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을 추서한 분들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언문의 원형이 지금도 전달돼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항섭 열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펴고 있을 때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좌절된 국혼을 깨우고 또 용기를 불어넣은 언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차 왕 엄복동 선수입니다. 자전거 판매상 일미상회의 평범한 점원이었지만은 1913년 21살 때 서울 용산 연병장에서 열린 조일 인류선수 경기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꺾고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후에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자전차 경기에서 우리 엄 선수를 따라오는 일본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안창남, 땅에는 엄복동. 피압박 민족의 조선인들의 엄복동 선수는 조선인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준 희망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장군으로 엄홍섭 공병감이 있습니다. 엄 장군은 이 대통령의 수양 아들이라고까지 총애를 받았던 판단력이 뛰어난 철두철미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랬던 일제시대 때 청년기를 보내야 했던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서는 이 무법의 천지에서 참다운 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언문이 두드러졌습니다. 28세 손 상섭공과 민영공이 대표적입니다. 상섭공은 광주 사범을 졸업한 후에 교사를 하다가 1936년 2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독학으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서 광복 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부산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1950년 혁명 후 내각 책임제 개헌 과정에서 헌법 기초위원장으로 활약하시다가 과로로 그만 순직하셨습니다. 정말 청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상섭공은 독일 형법 이론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해서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또 민영공도 대구 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 규슈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법대 교수, 경희대 법과대학장을 역임한 뒤에 참의원 의원, 박정희 의장의 고문으로 활동하셨고 두 번의 내무부 장관과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까지 언문에 우리 시조공에서부터 한국 중근대사, 현대사의 이름을 남긴 언문 조상님들을 쭉 일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바른 정신으로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